오늘이 이제 1강 수업이기 때문에 2025년 대선 출마 선언문 채점해 볼까 1강 첫 수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왜 대선 출마 선언문에 집중하게 됐나? 왜 이걸로 수업까지 열게 됐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유사 가족쯤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마음의 대통령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출마 연설이라는 건 마치 국민에게 띄우는 일종의 프로포즈, 러브레터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 연설을 그 조선왕조 600년 이후로 하는 그 유명한 출마 연설 있잖아요. 제가 책에서도 소개했던 그 연설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주면서 이후 대선 주자들이 이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부여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민주화 이후에 최근에 이제 최근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내각제의 수상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인데, 일본 같은 경우 내각제 하에서는 이 수상이 국민들한테 직접 뽑히는 게 아니고 의회 안에서 뽑히기 때문에 의회 내의 어떤 계파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수상 출마를 위한 무슨 뭐 기자회견을 따로 하거나 멋진 연설을 해가지고 그게 뭐 화제가 되거나 그런 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아베 신조 그렇게 총리를 오래 했지만 아베 총리의 명연설 뭐 이런 거 딱 기억에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결국 이 대통령제와 그 내각제의 좀 큰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3년 전에 그 지난번 2022년 대선 때죠. 그때도 이걸 한번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윤석열부터 해서 뭐 이재명, 뭐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대선 출마 선언문 갖고 분석하고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러는 스터디를 한번 했었고 그때 박정원 씨도 참여하셨었죠. 근데 이제 3년 전에 하고 이제 5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웬걸 이 계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3년 만에 다시 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출마 연설문을 우리가 검토하는 건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 프로포즈를 받는 대상이야. 러브레터를 받는 대상으로서 과연 얘가 얼마나 성의 있게 썼나. 이제 그거 갖고 내 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준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네트워크 아리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아리에는 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채점이라는 형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일종의 논술 채점하듯이 우리가 이걸 한번 채점을 해보자. 주권자로서. 우리 주권자니까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수업을 구상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준석은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안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씨가 처음에 이동학이랑 같이 꼬마 청년 정치인 시절에 그 신촌에 있는 조그만 지하 스터디 클럽에서 만나서 초청 강연도 했었고 그때만 해도 뭐 서로 좀 이렇게 안면도 있고 SNS로 가끔 소통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은 뭐 워낙 이제 큰 인물이 돼가지고 나 같은 건 뭐 존재에서도 사라졌겠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약간 특이점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 유학까지 갔다 온 이공계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년 정치인들하고도 좀 달라요. 되게 일반적인 청년 정치인들은 뭐 정외과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 약간 독특하죠. 그 이공계 출신인데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발탁이 돼서 중앙 정치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등장한 청년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이끌어준 보스, 리더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제 줄서기에 몰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줄서기 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청년 정치들이 많고, 동아이처럼 줄 제대로 안 쓴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도 못 되고 이제 방송 출연으로 이제 한직을 떠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그 발탁해준 박근혜와도 불화를 빚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렇게 대선 때 자기가 스스로 공천했던 당대표 시절에 공천한 윤석열과도 불화를 빚고, 그리고 또 옛날에 바른 정당인가요? 이렇게 그 바른미래당 제3정당을 창당했을 때 같이 해서 안철수와도 불화를 빚고, 그 기존 정치인들과 계속 불화를 빚어왔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줄을 서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그 선배 정치인들과 트러블을 그 가져왔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 그나마 좀 일관되게 좋은 관계를 가지는 정치인은 김종인이나 유승민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엘리트 자기랑 좀 비슷한 유형의 어떤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엘리트 스펙을 갖춘 그런 정치인과는 관계가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계속 이제 갈라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이 지난 당대표 그 이미 몇 번 전입니까? 하여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서 36살에 일약 당대표가 됐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된 거고. 근데 이제 이 당대표 출마 때 굉장히 인상적인 좋은 연설을 많이 남겼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비빔밥. 그 이준석이 이제 비빔밥, 그 노장청의 어떤 조화를 비빔밥에 비유하면서 뭐 다양한 고명이 올라가야 좋은 비빔밥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 임재범 씨 노래 임재범의 가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박근혜 탄핵 그 찬성한 입장이 결국 옳았다라고 하는 이제 대구의 일반적인 민심과는 되게 정반대일 거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의외의 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또 대구에서도 1등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연설들을 연달아 빵빵 터트리면서 이때가 저는 이준석 정치의 그 리즈 시절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이 정말 이준석다 왔을 때. 그래서 어떤 당원과 대중들의 인기도 많이 얻고 당대표까지 되고 어떤 연설의 힘을 보여준 그런 좋은 정치인이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랬던 그가 윤석열 취임 이후에 윤석열하고 불화를 빚고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그 미니 정당을 창당을 해서 거기서 결국에는 동탄의 뭐 기적 뭐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물론 계엄이 있었고 계엄에는 반대했고 탄핵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갔죠. 그리고 나서 한 연설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이 연설인 거예요. 근데 보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왜냐면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 누가 봐도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연설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이준석 연설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대 교체였죠. 세대 교체. 뭐 지금 우리부터 세대 교체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도입부에는 3.1절 아마 3.1절 임박해서 한 연설이라 그런지 3.1 기미 독립 선언문을 인용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외치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마치 이제 그 33인의 민족 대표가 일제시대의 어떤 그 기미독립선언을 한 것과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현역 대통령과 어떤 갈등을 빚어온 과정을 약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를 빌드업을 이 연설의 주된 메시지를 빌드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원칙은 절대 순치되지 않겠다. 순치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준석 엘리트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적확한, 뭐 순치, 뭐 이런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이준석스러운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순치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를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준석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원래는 윤석열 정부하고 잘 지내려고 했죠. 윤석열 정부. 근데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이 자기를 안 써주고 오히려 윤석열이 자꾸 자기를 내치려고 하니까 그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갈등을 빚은 거지 처음부터 갈등을 빚으려고 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뭐 자기가 본인 양두구육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누구보다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었고 그 조화 빠르게 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윤석열 당선에 상당히 기여한 를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쏙 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명한 퍼스트 펭귄론인데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이제 남극에서 그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한 명이 한 명이 먼저 바닷가로 첫 번째 펭귄이 바닷가로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우르르 바닷가로 뛰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음 바다에 그 추운 그 바다에 뛰어드는 그 용감한 첫 번째 펭귄의 그 용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헌신 이런 걸 강조하는 비유인데 이 퍼스트 펭귄론이 사실은 이 청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레토릭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 민주당의 그 정은혜 전 의원, 그 한 6개월 정도 잠깐 국회의원 했던 그 정은혜 의원도 이 퍼스트 펭귄 얘기하는 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청년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쓰는 그냥 그 일종의 약간 상투어가 돼버렸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이준석이 또 퍼스트 펭귄, 왜냐면 퍼스트 펭귄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올 때도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또 퍼스트 펭귄론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식상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랜만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 쓰기 위해서 페북을 한번 쭉 둘러봤다 이거야. 그랬더니 옛날에 하버드 그 시절에 같이 그 대학 다녔던 동기들 있잖아요. 외국인 동기들이죠. 외국인 동기들 페이스북을 들어보니까 다들 뭐 AI가 어쩌고 뭐 그걸 자기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이번엔 또 국적을 돌렸고 한국의 지인들 페이스북을 쓱 봤더니 그 알고리즘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다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외에서는 지금 뭐 다 첨단 기술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망상,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번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은 지성 대 반지성의 대결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라든가 또 중국발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반지성주의다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이 반지성주의 얘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또 그 반지성주의와의 투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식상한 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보 보수를 비판하는데 보수는 이제 그 윤석열 세력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과 국민의힘. 보수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보수가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계엄을 시도해가지고 완전히 법치를 망가뜨려 버렸고 그다음에 진보는 또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죠.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와 보수 양쪽이 다 망가져 있다. 양쪽이 다 문제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 정치의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이 툭하면 정치에 개입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이명박 수사까지 다 그냥 같은 선상에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들어와가지고 뭐 툭하면 따지고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같은 맥락인데 또 이재명은 별도로 빼놓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수사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행태 그러면서 국내용 검투사 정치라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를 하는 그런 폐해가 결국 뭘 가져왔냐? 이 대통령들이 다 방구석 여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내에서는 뭐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해외에 나가면 영어 한마디 못하고 이 말은 영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나무토막처럼 이렇게 서 있기나 하고 이제 뭐 그런 게 창피하다 이거야.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가 이제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돼가지고 몇 번 기사화되고 특히 윤석열은 동남아시아 갔을 때 와이프인 김건희 여사가 아 좀 나가서 얘기 좀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가기 싫어하는데 막 김건희 여사가 억지로 막 떠미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미국에 가서 무슨 이렇게 그 스탠딩 파티 같은 거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리 멀쩡히 멀뚱하게 혼자 서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게 뭐 조선일보 같은 데도 보도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거는 약간 좀 왜곡된 사진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국민으로서 보기에 창피하다. 왜 이렇게 세계화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해외에 나가면 언제나 당당한 그 태도로 임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의 딸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 셀럽의 딸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되게 어쨌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그 개인의 캐릭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좀 그런 캐릭터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자기처럼 영어 되고 자기는 하버드 유학 갔다 왔으니까 영어 되고 해외 문화에 익숙한 이제 그런 젊은 세대가 좀 대한민국의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말은 맞는 말이죠 물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뚫어야 할 세 가지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준석이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제시하는 3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대 공약이 뭐냐? 첫 번째는 연공서열의 장벽이다. 이 연공서열, 나이 따지는 문화, 이거 이제 우리가 뚫어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사례를 얘기 많이 하죠. 본인이 젊다는 이유로,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더 있지 않느냐,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느냐, 나도 기다렸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이런 문화가 문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주로 정치 쪽에서의 연공서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공서열 문제는 기업에서의 임금 구조의 문제죠. 사실은 이건 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이게 신규 직원을 뽑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거 노동 개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인데 이 노동 문제로 들어가면 또 이제 이미 또 고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거기 때문에 연공서열의 문제는 분명히 사실은 이 그 노동 개혁의 문제와 연결되는 표현인데 그걸 싹 피해가고 정치권에서의 사례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법을 만들 때꼭 안 되는 거. 정말 이건 극악한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것만 먼저 규정해 놓고 그 규정이 없는 거는 다 해도 돼. 라고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말은 파지티브 규제. 이 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만 알아도 꽤 유식하다는 소리 어디 가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포지티브가 좋은 의미고 네거티브가 나쁜 의미니까 네거티브가 나쁜 거 같은데 이 규제의 영역에서 네거티브가 좋은 거예요. 포지티브 규제는 뭔가 이렇게 규제를 미리 문구화 해놓고 거기 있는 것만 해. 거기 없는 건 다 안 돼. 이게 이제 포지티브 규제고 네거티브 규제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규제, 특히 IT 분야의 규제 영역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7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크맨 할 때 6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전국에 사는 연설을 다 들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맨날 했던 얘기가 이 네거티브 규제였어요. 이 4차 산업혁명 IT 분야에 한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5년 동안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는 180석 이상의 여당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 근데 윤석열 정부도 3년이나 했는데 못했어.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도 이런 네거티브 규제 얘기 살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웬만한 대선 주자들 대통령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문재인도 못하고 윤석열도 못한 네거티브 규제를 이준석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역대 정권들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이 네거티브 규제를 실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나간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그냥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그런 어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자든가. 뭔가 조금 더 나간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라면 좀 너무 과거에 그 기존 정치들과 큰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정치는 다 하는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이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세 번째, 3대 공약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교육에 대한 투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공자님 말씀인 거지. 이거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고 좋아하는 얘기죠. 국민들도 크게 반대할 리가 없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투자는 교육 투자의 절대적인 액수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그 교육비를 법으로 뭐 할당 뭐랑 연동해서 할당을 해놨어. 그래서 지금 초중등 교육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출생 때문에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놀고 있거든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고등교육 예산, 그러니까 대학은 지금 등록금을 노무현 정부 이후로 계속 동결을 해가지고 대학은 지금 20년째 등록금 동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수 채용도 못하고 거기다 이제 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재 같은 거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대학 교육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이겨내려면 대학 교육이 무엇보다 첨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교육 내부의 예산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은 또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예산은 풍부하고. 근데 대학 교육은 빨리 선진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사실은 이 문제를 조정해 주는 게, 근데 또 이걸 일로 옮기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 엄청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예산 관련해서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대대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건 이게 약간 밑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면서 이제 대신 덧붙이는 게 이제 이준석은 이른바 이렇게 엘리트주의니까 능력주의니까 이 지금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라는 건 자꾸 학업 부담을 줄여주는 거에 초점을 뒀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과목 수 줄여주고 선택 과목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게 해주는 식으로 교육 계획을 해왔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육 투자와 함께 교육의 목표치도 끌어올리겠다. 예를 들면 뭐 일제교사라든가 그런 시험 같은 거 많이 보게 해서 교육의 어떤 성적도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이준석다운 발상이죠. 공부 잘하던 엘리트 이제 과학고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 나온 공부 잘하는 엘리트다운 그런 이제 발상이긴 한데 뭐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돈을 썼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뭐 약간 이 교육이라는 게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공부 열심히 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그 얘기. 그게 누구야? 자기잖아. 공부 잘했고 어른들한테 입 바른 소리 이렇게 이른바 네 가지 업계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른바 이제 이준석의 능력주의, 이제 공정한 경쟁,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케네디는 43살, 토니 블레어도 43살에, 케네디는 43살에 대통령이 됐고, 토니 블레어는 43살에 총리가 됐고, 클링턴도 46살, 오바마도 46살에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서 다 해외에선 40대 대통령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40살이 됐으니까 이제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하면서 왜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술론으로 대선 출마한 얘기 뺐을까?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도 보수의 입장에 보니까 이제 김대중은 또 저쪽 지지자니까 김대중 언급하면 또 민주당 이중대나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뭐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40대 대선 출마 얘기하려면 김대중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건 좀 아쉽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과거는 내버려 두고 이게 낡은 테이프 트는 그 낡은 노래는 내버려 두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왕 갈 거면 더 빠르고 단호하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연설을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설문 내용 자체는 이런데 총평을 제가 좀 해보자면 뭔가 이 이준석의 연설치고는 좀 새로움이나 재기발랄함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아쉬웠어요. 이준석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비빔밥 비유라든가 또 임재범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그 오마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성도 있고 참신하고 뭔가 이렇게 아 정말 이준석은 좀 이렇게 역시 재기발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고 과거에 많이 썼던 클리셰들을 그냥 갖다가 배치한 것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요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주로 어느 부분을 그 오디오 바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그 음성을 따가지고 한 10초 정도 내보낼 때 다 그 43살 케네디, 43살 토니 블레어, 뭐 오바마 46살 이 얘기만 따가지고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럼 이준석이 젊다 이거밖에는 아무 대선 출마하는데 젊다 이거밖에는 아무 그 메시지가 없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갔어야 되거든요. 대선 출마 연설이라면. 그래서 퍼스트 펭귄 얘기나 또 고기가 다 타서 늘러붙어 버린 그 판을 갈아야 된다. 이거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했던 얘기잖아요. 이 표현의 그 로열티는 노회찬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오히려 식상한 표현들이 돼버렸는데 그런 세대 교체라는 얘기를 그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이준석이 대선에 나오면서 할 얘기가 겨우 요전 정도밖에 없나, 요 정도 수준인가라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예, 그보다는 저는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연설에 담겼어야 되는데 담기지 않은 것들. 그게 뭐냐? 이 연설을 하던 그 시점,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이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개혁당이 지금 헝다 당대표 찍어내기로 엄청나게 시끄럽던 상황이에요. 요 연설하는 딱 그 시점이. 그래갖고 이 허은하 대표가 멀쩡하게 당내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됐는데 이 허은하 대표를 억지로 지금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대표를 억지로 그 이준석 세력이 몰아내는 과정이 그 직전에 몇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마치 어떻습니까? 임기가 멀쩡히 남아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나는 과정과 똑같잖아요. 누가 봐도 물론 본인은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누가 봐도 제3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이 과거에는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 이게 민주주의자 맞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법과 절차를 따르는 그리고 어떤 대중의 동의를 중시하는 그런 민주주의자가 맞냐? 정말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이 연설을 하는 그 시점이. 근데 이 문제를 딱 피해갑니다. 연설에 사실은 이걸 담을 만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갈 만도 한데 연설에 보면 허은하의 허자도 안 나오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허은하 대표 그 사태는 이준석 대 허은하의 싸움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준석이 측근이었던 김철근 사무총장, 김철근 대 허은하의 싸움입니다. 사무총장이었던 김철근과 당대표인 허은하의 싸움인데 근데 허은하는 처음부터 이준석을 적대시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한테 오히려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준석한테 많이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이 일방적으로 김철근의 편을 들어버린 거지. 그럼 이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은하는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의 정치적 동지예요, 동지. 허은하는 현역 의원이었는데 현역 의원을 포기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준석한테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그 헌신한 이준석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한 그런 정치적 동지였고 김철근은 이준석의 부하예요, 부하. 김철근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준석 씨 그 성상납 의혹으로 힘들 때 경찰 조사 받느라 힘들 때 김철근이 나서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문제 해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유리한 증언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김철근 씨가 뭐 개인 돈도 쓰고 뭐 그랬던 모양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준석한테 고마운 은인이자 측근인 거지. 일종의 가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김철근을 지난번 개혁신당 원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김철근이라는 분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 청년 정치는 얼굴도 아니고 얼굴도 누가 봐도 여기 아저씨의 덩치도 크고 이렇게 뭐 그런 외모를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누가 봐도 개혁신당 이미지에 어울리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10명쯤 당선됐으면 한 7, 8번 정도로 껴줄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한 명, 두 명 당선되는 판에 그 넣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마 순위가 뒤로 밀렸나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무총장 사퇴하고 막 뭐 탈당하니만이 그랬던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이라도 억지로 시켜줬어야 됐던 거고 그러니까 당대표는 원래 이기를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께는. 근데 이기 아니라 허은하가 되니까, 허은하가 더 유명했으니까, 어쨌든. 허은하가 되고 나니까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김철근을 당대표로, 그 사무총장으로 밀어넣는데, 이 김철근이 허은하한테 자꾸 이렇게 하극상을 하고, 허은하를 왕따시키고, 당직자들과 허은하 사이에 자꾸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보고하게 하고, 허은하한테 직접 직보를 못하게 하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은하가 보기엔 김철근 너무 괘씸한 거지. 그래갖고 이준석한테 가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 사람 왜 이러냐 이러고 이제 중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성실한 어떤 대응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페이스북으로 허은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허은하가 오히려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 근데 허은하는 당대표잖아요. 사당화는 당직에 없는 사람이 당에 권력을 미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는 게 사당하고, 아니, 현직 당대표가 당직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무슨 사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김철근이라는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동지인 허은하를 내친 사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판단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민주적인 리더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건 알겠어. 근데 별로 민주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평소 같으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침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국회에 군대를 들여보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중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허은하 당대표와의 갈등을 제대로 어떤 그 해결하지 못한 채, 물론 본인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으로 그냥 그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그 이준석의 그 연설에 담겼어야 할 부분,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뭉개고 넘어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오바마와의 결정적인 차이. 본인도 오바마를 언급했지만 오바마는 그 2008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 그 측근인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라고 있죠. 그 흑인 목사가 오바마한테 이게 세례해 준 분이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갓댐 아메리카라고 그 목회를 했던 게 아주 큰 이슈가 돼가지고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을 때 오바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외면하지 않고 일부러 그 흑인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주 대집회를 열어갖고 그 집회에서 이 갓댐 아메리카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 그 현안에 대해서 40분간 대연설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와 그 제레미 마라이트 목사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사람의 그 표현에 대한 비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하고 또 그로 인해 상처받은 백인들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장 40분에 걸친 대연설을 함으로써 이거를 완전히 잠재워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적어도 주류 논쟁에서는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 이슈는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정면 승부로 돌파를 하는데 그에 비하면 이준석은 그 스캔들이 멀쩡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림으로써 그냥 이슈를 덮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냥 다른 이슈로 이준석 문제를 덮어버려. 그러면서 허은하를 그냥 뭉개고 가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국의 오바마를 표방하는 이준석이라면 굉장히 비겁한 선택이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죠. 이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이 굉장히 가까운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 벚꽃 그 심으면서 이렇게 한 것도 통도사인가요? 무슨 절에 가가지고 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 부분도 명사장 그러면서 제대로 해명 안 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면에서 뭐 그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명태균 씨와 소통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조언자로 활용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 안 하고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허은하 문제와 명태균 문제, 김철근 문제 이런 어떤 측근들의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뚫고 가겠다라는 건 그건 너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거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건 묻은 것 같아도 묻어지지 않고 결국엔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 우리나라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봤으면 잘 아실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대선 출마 연설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적당히 회피하면서
어떤 그 넘어가려고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이준석답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씨가 뭔가 독자적으로 유의미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뭐 당락이 좌우되는 본인이 당선되긴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 어떤 그런 중요 변수 또 단일화의 주요 대상 이 되기도 이런 식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75점. 조금 박하게. 그러니까 이게 75점이면 60점 이상이니까 낙제는 면했죠. 내용은 뭐 좋아요. 내용은 그래도 뭐 이 정도 연설할 수 있는 정치인도 우리가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의 연설을 보겠지만 이 정도 연설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낙제는 면했지만 이준석이라는 과거에 좋은 연설들을 냈던 이준석이라는 점을 이제 그 염두에 두면 이 합격점은 아니 적어도 80점은 넘어야 그래도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격점에는 많이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연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